안녕하세요. 우주라이크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정말 저희가 늦지 않게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팟캐스트 함께할 적색거성이고요. 안녕하세요. 백색여성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둘이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백색예사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걸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은 사실 저번 달에 있었던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이제 소행선에 성공적으로 착륙을 해가지고 샘플 채취를 저번 달 10월 21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이랑 소행성 해성에 대한 그 기존에 있었던 탐사들에 대해서 소식을 나눠보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도 그 팟캐스트 하면서 살짝 다뤘던 것 같기도 해요. 오시리스 렉스라는 데 이야기를 좀 다뤘던 것 같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 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소행성이나 해성에 대한 분야는 이제 예전부터 관측은 많이 되었었는데 사실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확실히 그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가까이서 사진을 찍고 심지어 샘플을 채취하는 등의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직접 소행성 해성의 돌을 가지고 오는 정도로 엄청 발전이 있었던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행성 해성에 대해서 연구가 사실 천문학과 그리고 행성학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매우 큰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다른 분들은 포행성 해성하면은 잘 그냥 하늘로 날아다니는 돌덩어리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천문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연구 주제이긴 해요. 예를 들면 적색거성님은 포행성 해성 이러면은 보통 이제 뭐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세요? 어,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소행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행성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그 아웃 오브 안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천체이긴 하죠. 워낙에 또 적기도 하고 그리고 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그냥 지구에 방문하고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혜성이 지구에 가까워져서 뭐 나사에서 어떻게 관측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 가끔 들리면 보는 정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게 포행성 해성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안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나사에서 지구 근접 천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보통 포행성 해성하면 많이들 생각하는 지구 충돌, 지구 멸망, 공룡 멸종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약간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게 사실 나사에서 Near Earth Object라고 해서 지구 근접 천체들 리스트를 관리해서 이 몇천 개의 소행성 해성들 지구 근접에 궤도가 겹치는 녀석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다 관측을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소행성 해성이 단순히 지구에 부딪히면 큰일 난다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소행성 해성 연구가 지구에 저희가 천문학이나 행성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제 소행성이랑 해성이 지구랑 태양 그리고 다른 행성들이랑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구성이 같다는 게 아니라 처음엔 태양계가 형성될 때 가운데 있는 태양이랑 주변에 있는 행성들 그리고 태양계의 원반에서 행성과 태양들이 만들어지고 그 남은 찌꺼기들이 또 뭉쳐서 된 게 소행성 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론 구성 비율은 뭐 어디는 가스고 어디는 돌이고 어디는 얼음이고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모습을 비교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소행성 해성들이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돌이라고 해도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있었던 돌이 아니거든요. 지구는 계속 지각 운동이 일어나고 풍화작용이 그렇죠. 일어나고 오래된 돌은 다시 지각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애시당초 지각 활동도 있었고 처음에 층 분화도 일어났기 때문에 멘틀이랑 지각이랑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행성과 해성은 지각 활동 같은 게 일어날 정도로 큰 천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만들어져서 뭉친 이후로 그 상태에서 안 변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진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계의 과거 모습, 초기 태양계의 모습을 보기에 매우 중요한 단서이거든요. 뭔가 어떻게 보면 행성의 화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사실 행성들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조그만한 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대로 같아요. 박제된 동생들. 예, 그대로 박제된 네. 동생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행성과 해성들을 연구하면은 태양계의 초기 연구, 그 다음에 이제 해성 같은 경우는 특히 지구에 물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연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행성학과 태양계에 관련된 천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옛날에는 소행성 해성을 보고 뭐 궤도를 공부하는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해서 망원경으로 보고 관측하고 그 이제 분광을 통해서 그 해성이나 소행성에 나오는 빛으로 행성이나 소행성의 구성 성분 정도를 이제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직접적으로 소행성 해성을 이제 가서 우리가 관측을 하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가는 게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의 음.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던 게 1999년에 발사해서 그 와일드 2라는 이 해성에 그 해성이 지나가는 그 꼬리까지 들어갔던 스타더스트라는 우주 탐사선이 있어요. 아, 스타더스트라니 이름도. 예, 이름이 진짜로 네. 별먼지 스타더스트였어요. 네. 근데 이 탐사선이 재밌었던 게, 이 탐사선이 그 해성이 지나가는 그 해성 꼬리 부분에 가서 해성이 뿌리고 가는 그 먼지를 직접 채취를 한 다음에 그걸 캡슐에 넣어서 다시 지구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지구로 떨어진 그 캡슐이 이제 낙하산 타고 뚝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나사에서 다시 수거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가서 해성의 먼지 조각을 지구로 가지고 오는데 성공했던 미션이 스타더스트 미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꼬리 눈으로만 잡기 보던 했네요. 해성이 아니라 네. 예, 진짜로 말 그대로 별 먼지를 구해오는데 성공했었던 미션이죠. 네. 그래서 스타더스트가 99년에 발표돼서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해성 먼지를 가지고 오는 성공했었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무렵에 딥 임팩트라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네, 영화 이름이기도 하죠. 그쵸. 해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영화였었는데, 네. 딥 임팩트 미션 같은 경우는 해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보낸 탐사선이 해성에 추락했었어요. 네. 이게 추락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수로 추락한 게 아니라 일부러 부딪힌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가서 해성 조각을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일부러 딥 임팩트, 이제 우주선이 있고 임팩터라고 해서 일부러 부딪힌 충돌체를 가지고 가서 우주선을 해성 근처의 궤도에 들어간 다음에 일부러 충돌체를 떨어뜨려서 해성에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해성 바깥에 있는 먼지만이 아니라 충돌체가 꽝 부딪히면서 피어나오는 먼지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해성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예, 성분. 그 겉이 아니라 그 해성의 핵 부분에 뭘로 만들어지나 보기 위해서 일부러 부딪히는 딥 임팩트를 일으켜서. 소행성 입장에서는 봉변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템페론 해성은 갑자기 인간들이 보낸 쇳덩어리에 얻어맞는 그런 불쌍한 일을 겪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성들도 연구를 했었고, 소행성 같은 경우도 많이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행성 같은 경우는 우리 옆 나라 이제 일본 친구들이 사실 되게 선두주자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003년에 발사했던 하야부사 탐사선이 2005년에 이토카와 소행성에 도착해서 실제 소행성에 착륙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착륙을 해서 그 샘플을 채취해서 2010년에 그 샘플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건 이제 처음으로 소행성의 그 겉부분에 있는 암석 표본을 가지고 오는데 성공했었죠. 이 이토카와 소행성 같은 경우는 암석 위주로 돼 있는 소행성이었고요. 그 뒤에 2014년에 발사해서 하야부사 2가 류구라는 소행성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었어요. 점점 최신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예. 이제 류구 소행성 같은 경우 재미있는 게, 류구가 그 일본어로 우리로 치면 용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이거 류구도 2019년 작년에 도착해서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고, 아직 류구에서 채취한 샘플은 지구에 도착 안 했는데, 네, 당장 작년이었으니까. 근데 계획대로 되면은 이제 다음 달에 12월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러면 유구라는 소행성은 약간 용궁이라는 뜻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물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소행성인 건가요? 사실 물과 관련이 있진 않은데 저번에 했던 이토카와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석 위주였는데 네. 류 같은 경우는 탄소질의 위성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유기 매체와 관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태양계에서 유기 매체들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음, 그런 위성, 소행성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요새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또 해성도 먼지만 주워오는 게 아니라 해성도 착륙에 성공을 했었던 게 한 번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유럽 ESA에서 2014년에 로제타 탐사선이 있고 필레 랜더 음, 필더 착륙을 해서 사실 소행성보다 이제 해성 같은 경우는 바깥이 이제 그 뿜어져 나오고 있는 코마도 있고 바깥이 이제 휘발성 얼음이 더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딱딱하지는 않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필레 랜더가 그 슈모브 게라시모논코라고 하는 해성의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러시아어인 것 아, 같아요. 네. 해성의 핵에 착륙하는데 성공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저도 실시간으로 소식을 들으면서 실패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륙을 했었는데 바로 착륙을 해서 이게 그 이제 퓨하고 이제 하푼을 발사해서 자기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했거든요. 아, 그럼 딱 발만 딱 걸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착륙한 다음에 튕겨 나왔어요. 아, 근데 튕겨 나갔다가 다행히 다시 꽝 하면서 착륙을 성공은 했어요. 아, 그러니까 착륙을 한 번에 원래 약간 착지 계획대로 실패 같은 그런 착지 느낌. 실패했는데 네. 어쨌든 한 번 쾅 부딪히고 다시 착륙하는 성공은 했었어요. 어, 그래서 해성에도 착륙을 했던 게 성공을 했었고 저번 달에 도착한 오시리스 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행성 착륙에 성공했던 탐사선이에요. 그래서 오시리스 렉스 같은 경우는 베누라는 소행성에 착륙을 하는데 이 베누라는 소행성은 탄소 위주로 되어 있는 소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소행성도 보통 이제 암질, 그러니까 규소암 위주로 돼 있는 보통 우리 생각하는 돌로 돼 돌덩어리. 있는 소행성들도 있고 금속 위주로 돼 있는 소행성도 많이 음, 있는데 이제 이 탄소 위주로 된 소행성들은 금속이나 암석 위주 소행성보다 수는 더 적은데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더 연구 가치가 높은 게 그렇죠. 뭐 아무래도 메탄이나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 얼음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조금 더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유기질이 유기체 존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생물체까지는 기대하진 않지만 약간의 그래도 실마리? 생물체 기반이 되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흥미로운 주제인 음,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시릭스 렉스 탐사선은 가서 이제 탄소 매질로 되어 있는 소행성을 이제 탐사를 하고 이제 표면에 있는 것들을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광 관측도 같이 하면서 그 탐사선은 이제 소행성 주변을 돌고 그러면서 이제 돌다가 그 저번 달에 한 사실 도착은 2016년에 했거든요. 아, 이미 도착은 했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착륙을 한 게 아니라 도착한 채로 2년 동안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보고만 있었어요. 관측하면서. 약간 재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잰 것만 아니라 표면을 계속 찍으면서 그 표면에서도 이제 연구할 수는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번 달에 이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나사 이제 통제실에서 그 터치앤고 미션 담당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계산하면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 트러스트 분사를 다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분사량을 조절하면서 서서히 이제 행성으로 가라앉게 했대요. 근데 이 음, 부분이 되게 어려웠었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서 그 계속 걸렸던 게 한 2층 높이 정도의 암석이 기둥이 있는데 거기 부딪히면 안 되는 그거를 조심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다행히 표면에 닿는데 성공했고 표면에 닿으면은 이런 식으로 쿡 찍어가지고 샘플을 채취하는 그런 그 기구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로 채취에 성공적으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뒤에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한 2년 뒤쯤에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올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 렉스도 샘플 채취에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야부사도 작년에 샘플 채취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돌아온 거는 이제 하야부사가 먼저 돌아올 거고 그 뒤에 이제 오시리스 렉스도 이제 곧 샘플이 지구로 돌아올 텐데 그러면 이제 태양계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먼지나 돌이 아니라 유기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구해올 수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그걸 다시 또 연구해 보면은 재밌는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샘플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 매우 재미있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이제 천문학을 하면은 행성을 보고 사실 겉에 표면만 볼 수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해봤자 그냥 보는 거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측광이 아니라 분광 정도에서 빛의 파장을 분석하는 정도까지가 한계였는데 이제 샘플을 직접 가져오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오면은 천문학 연구소에 분석한 게 아니라 지질학 연구소로 가버리더라고요. 그쵸. 천문학에서만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아니죠. 거죠. 한 이제 차원이 높아졌네요. 이제 행성학이라고 해서 지질 쪽으로 오히려 넘어가 버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샘플 토양이나 돌을 분석하는 건 지질학 쪽에서 더 잘하는 일이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거랑 다르게 실제 샘플을 가지고 오는 정도가 돼 버렸으니까 좀 더 이제 연구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 렉스 그리고 이제 하야부사 이 둘이 가지고 올 소행성들에서 올 샘플로 뭘 연구할 수 있을지 재밌는 소식이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과학이라는 게 뭐 진짜 천문학을 한다고 했을 때 천문학만 계속 판다. 물론 이제 천문학 연구자 입장에서는 천문학을 깊이 파시겠지만 과학기술의 연구 과제에 있어서 이게 발전하면 할수록 비단 한 분야만 파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학문들이 같이 개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천문학과 또 지질학의 결합 그리고 이것을 샘플을 가져오는 거에서는 항공우주학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 이제 학문들이 결합을 해서 더 나은 이제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뭐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저로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오늘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 방송이 이제 업로드가 될 쯤이면 12월일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납니다. 올해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냥 올해를 통째로 날렸다는 그런 생각만 들고 있는데, 그래도 연말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 우즈라이크 팟캐스트도 연말까지 열심히 좀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팟캐스트는 시립서울천문대 후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대한민국 우주외교관 우즈라이크였습니다.